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젯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7층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1층 화단에는 떨어진 잔해물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대피하라며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14일 오후 11시 4분쯤 세종시 한솔동의 8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목격한 주민들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계속 나오고 잔해물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더 보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무서웠던 거였죠.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여아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불이 난 당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화재가 바로 그냥 체성기로 이어진 걸로 좀 화재 규모가 좀 컸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 내부에서 기름통 한 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에 의한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아동학대 증거로 제시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사건은 학생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수업 내용을 녹음해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판결이 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해 대법원 사건과 차이가 있다며 징역 10월에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란 취지라며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주씨 측은 재작년 9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에 경기도교육청은 직위 해제됐던 교사를 지난해 8월 복직시켰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객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이들이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건데요. 주치자 관리에 대한 경찰의 책임은 어딜까지일까요? 최진경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새벽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계단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습니다. 남성은 그로부터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두 경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 8도였던 데다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바쁘다고 해도 경찰 업무가 그건 무조건 사람한테 인계를 해주고 왔어야 돼. 만취 상태니까. 그게 제일 아쉽죠, 그런 부분이. 저는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은 조치하실 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주치자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00만 건에 달하는데요. 한 해 동안 20% 이상 뛰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적 사항 확인조차 힘든 주치자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차제에 주치자 보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그거 외에도 심야 시간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이제 긴급 출동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맞춤형의 대응 체제를.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스팸 문자 와도 너무 많이 오죠. 차단을 해도 번호만 바꿔서 다시 오는 등 집요합니다. 정부나 기업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경우를 막을 순 없겠지만 가능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번호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내용도 다양한데 필로폰 등 마약류를 제공해준다는 것부터 복권 번호를 알려준다는 곳, 도박 사이트 소개, 유흥업소 광고 등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을 유도하고 브로커의 번호도 공유하기도 합니다. 차단을 해도 똑같은 내용을 해외 서버를 통해 발신자 번호만 바꿔 보내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고처럼 꾸미거나 다크웹에서 개인정보를 거래해 범죄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스팸 신고만 2억 6천만 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불법 스팸 번호의 이용 제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 등도 스팸 문자를 걸러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스팸을 막아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 당국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응을 스스로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덕덕고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검색 엔진을 쓰거나 정보 노출 의심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의료정보 등이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고 심각할 경우 개인 번호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